안녕하세요. 2023년 경찰 승진 경정급 주관식 형사소송법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아마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단문이 나와서 좀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실제 채점자들에게 주어지는 주관식 단문 교재는 3권입니다. 그래서 이 3권 가운데서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단문을 냈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압수는 최근에 판례에서 너무나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록의 압수에 대해서 제가 예시답안을 보태놨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평소의 실력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시답안을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만들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제목으로 해서 이러한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고, 이 정도 들어가면 점수를 얼마 줘라, 무조건 줘라. 그래서 내용의 정확도나 구체화보다는 실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양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매우 후하게 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경찰 승진에서 단순 암기, 교재만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 이런 분들의 승진을 막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문제를 보면 알겠는데, 설문 1,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국가시험에서 전혀 출제된 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문 3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의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번 같은 경우는 제 사례집에서 충분히 계속 봐왔던 문제인데, 그래도 안다고 해도 또한 20점을 줬기 때문에 쓰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문 1 같은 경우도 안 봐서, 특히 사례를 외우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를 풀 줄을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사실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작년보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거, 만약에 똑같은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작년과 올해를 대비했을 때 작년께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현직들, 경찰 승진을 접하는 사람분들은 훨씬 올해께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승진 인원도 적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P는 갑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류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P는 갑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단속의 취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갑이 거세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7번 노래방으로 들어가 수색하여, 수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색을 했다는 거죠. 판매 중이던 주류를 발견하였다. 한편 사법경찰관 P는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이 위수색을 한 15일 전에도 같은 의심을 품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현장 적발에 실패한 바 있다. 일단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이게 수사로서의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판례 중에서 제 사례 엑스노트,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해서 정리한 판례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노래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장. 이게 이제 게임장이 있었던 게 리딩 케이스고 최초 판례입니다. 게임장에 단속 리스트에 없는데 여러 명이 그냥 따라서 우르르 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경찰관이 지나가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불법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를 했는데, 나중에 사후영장을 또 발부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본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색을 한 것은 구체적 혐의가 없다. 구체적 혐의가 없는데 수색을 한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그래서 이제 수색도 영장주의 예외일 뿐이지, 216조 3항 같은 경우 영장주의 예외일 뿐이지 압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니까
압수에서 필요한 혐의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게 최초의 혐의냐 객관적 혐의냐 논란이 있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혐의라는 표현은 주관적 혐의 이상 그런 혐의가 나오지 않고 내사 정도의 혐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빼서 수색이 위법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오락기의 부피라든지 어떤 영업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긴급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6조 사망과 관련해서 사후영장을 받았는데 우리 판례는 216조 사망에 있어서는 이게 영장주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까지 1세트이다. 그래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긴급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때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풀어본 사람과 풀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현저할 텐데 이게 이제 5점이고 15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과 관련한 판례를 두고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좀 시의성이 있었다. 왜 시의성이 있냐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노래방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단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단지 주류 판매 이런 것뿐 아니라 도우미 영업이라든지 이렇게 음악산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경찰관들이 일단 노래방을 이제 들이닥쳐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범죄 현장, 범죄의 실행 중 이제 실행 직후의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압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수색과 압수를 하는데 이건 역시 216조 사망에서 범죄 장소로 보는데 여기에서도 긴급성 요건을 날렸고 그 다음에 어떤 사후영장 받아도 216조 사망은 전체적으로 1개의 세트. 그래서 긴급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사후영장을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아니 체포에 착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체포 현장에서 압수가 왜 논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학설에서는 체포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체포 실현설, 체포설, 체포 착수설, 현장설,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순서이긴 한데 현장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체포하러 가다가 현장에서 얼굴을 받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착수하고 체포를 성공할 때까지 이어지는데 적어도 현장설에 의하게 되면 이런 사례에서 현장에서 피의자를 봤기 때문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는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 우리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이상은 현행범 체포 및 체포 현장에서 압수가 될 수 없다. 이 논점, 이 리딩 케이스를 이 사례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같은 판례에서 216조 사망이 분명히 중요 쟁점인데 216조 1항 2호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를 끌어가는 것들도 여기서 중요하게 논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도입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혐의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사냐 수사냐 해서 논의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가 수색으로 돼 있으니까 수색으로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곧바로 들어가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혐의를 설명하는 부분, 혐의 설명 부분에서 부가 1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최소 0.5점은 될 것 같고요. 부가 1점 정도가 되는 거고 수색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영장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당황하지 말고 216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영장주의 위반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수사 단계에서 15점이면 사실은 이거 하나 쓰기에는 조금 별로 논점이 없는 것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이제 물건에 대한 수색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물건에 대한 이제 강제 수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216조 1항 1호는 체포 구속을 하려고 사람을 수색하는 거예요.
피의자를 수색하는 거니까 물건 수색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빠지고 216조 2항은 공소제기 후 수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현장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218조는 이미 제출물 등의 압수잖아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머져 있는 게 216조 1항 2호 긴급압수 세 가지, 217조 1항, 216조 3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긴급체포가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긴급체포를 착수조차도 않고 성공도 안 해서 날리고, 결국은 이 두 가지 그중에 216조 3항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16조 1항 2호는 1점이나 2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많이 줘야 2점이고 1점 정도 선에서.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아서 일단 체포 현장에서 압수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216조 3항을 가가지고 이제 조문 한번 쓰고 15점이니까 넉넉해요. 그래서 어떤 체포가 매개가 안 돼 있고, 범죄 장소이면 족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도 되는데 현장에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체포가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다만 이제 긴급성, 일단 혐의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하나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 못 쓰신 분도 있고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혐의와 관련해서 바로 15일 전에 갔다가 발견하지 못했고 어떤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점이 논점이에요. 그리고 논점이 제일 중요한 게 긴급성이에요. 이미 15일 전에도 거기 한번 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15일간 어떤 증거 등을 찾거나 혐의를 소명해서 수색영장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 사실 216조 1항 1호와 관련된 판례이긴 하지만 2일의 시간이 있는 것도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는데, 15일이면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긴급성이 날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갑의 노래 연습장 옆 가게인 을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도 주류 판매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에 신고를 통해 확인, 여기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혐의로 을 노래 연습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받았잖아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가 피가 묻어있는 칼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가 환부 후 다시 제출했다. 일단은 첫 번째 압수가 위법하네요. 이 압수를 했는데 별건 압수. 이에 대해서도 이제 점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환부 후에 다시 제출받았다. 이제 이미 제출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이제 유명한 판례이죠. 유명한 판례이고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논점이 이거예요. 이제 위수중에 대한 얘기가 하나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법한 압수 후 임의 제출을 했죠. 이렇게 환부 임의 제출을 하더라도 위법한 절차에 연이은 거니까 2차 증거로 일단 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위법한 2차 증거라 하더라도 바로 독수과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든지, 예외에 해당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의 제출물 압수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임의 제출물 압수 자체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특히 이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되고, 이 요건에서 이 임의성을 갖추는 게 바로 독수과실의 예외 인정도 되고 임의 제출 자체의 요건도 충족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실무상으로는 임의 제출을 받을 때 이거 임의 제출 요구해가지고 받았다, 이건 100% 아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 제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과 임의 제출물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강제 수사이고 그래서 임의 취거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설명을 딱 해줘요. 임의 제출의 제도 그리고 요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하여 제출했다. 이런 부분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 그리고 상대방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면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쓰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기출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 한편 의뢰 공격에도 불구하고 A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후 A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을이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건 맞지만 당시 심야에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범인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았다. 그래서 을이 범인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A가 먼저 증언을 했어요. 어디 나와서? 법정에서. 근데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과 달리 잘 모르겠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검사는 A의 여자친구인 B와 사경 P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출석한 B는 A가 자신에게 을이 분명하게 범인이 맞다 이렇게 사건 직후부터 며칠 전까지 말해왔다고 증언을 했다. 그래서 B가 A의 증언을 전문했고, 누구의 사건? 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316조 2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한 거, 이 필요성과 신용성에 대한 게 하나의 논점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조사자 P가 또 뭐라고 했냐, A가 경찰 조사에서 을이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또 A의 증언을 전문했다. 똑같아요. 근데 을 사건, 근데 이제 사람 미치겠는 게 10점이에요. 그래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푼 사람들은 틀릴 리가 없고 다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 4번 잘 썼다고 점수 뭐 9점, 1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못 썼다고 점수 밑으로 바닥으로 깔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4번 같은 경우는 5점, 6점에서 왔다 갔다, 아무리 잘 써도 6.5점, 못 써도 5점, 뭐 더 못 썼으면 4.5점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한 4에서 6.5점 사이에서 점수가 모인다. 못 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수를 맞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최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 이제 문제점 다음에 목차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은 중복해서 쓰지 말고 나눠 쓰는 거예요. 자, 조사자 증언 이전에 B와 관련해서는 증인으로서 증인 요건, 그 다음 316조 2항과 관련해서 뭐 필요성과 신용성 요건,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데, 이 특신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지만 뭐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 하는데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바로 결정타, 원진술자 A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 요건이 날아간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A의 증언을 전문한 경우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두 번 똑같이 다 쓰지 말고 여기는 이 조사자 증언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 조사자 증언을 1절 불허했는데, 바로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경찰의 목소리를 법정에 반영한다. 원래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2007년 6월 1일 이제 명문화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316조 2항 써주는데, 그리고 혹시나 생각나면은 우리 판례가 똑같은 사안이 있어요. 바로 조사 경찰관이 전문 진술, 원진술자의 진술을 전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부인하는 이 사건, 원진술자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을 때 증거로 할 수 없다. 316조 2항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례 형식으로 하나 맞춰주시면 되고, 그래서 B의 증언, P의 증언 전부 다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쪽에는 뭐 증인 요건에서 뭐 선서, 증언 거부권, 고지, 반대 신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한번 예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사실관계 1에서 노래 연습장에서 행한 수색이 적법하냐. 두 번째는 사후에 이렇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하자가 치유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위법한 압수, 환부하고 다시 임의 제출 받았을 때 이 전형적인 사례, 환부 임의 제출과 관련해가지고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어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이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316조 2항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은 어느 책에든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거 20점짜리로 쓰는데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20점짜리로 쓰고 오히려 점수를 막 깎으려고 다 썼으니까 더더욱이 1번이 이렇게 3대 교재에 없을 때는 더욱더 사람들이 급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많이 써있기 때문에 뭐 점수 12에서 14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아무리 잘 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이게 과연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뭐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 이런 걸로 답안을 준비했다. 그러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많이 맞아야 3, 4점밖에 못 맞아요. 물론 사람들이 못 썼기 때문에 뭐 점수 꽤 줄 수 있어. 5, 6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나 혼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용에 상관없이 준비를 했다. 중요 부분이 빠져버리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전자기록의 압수는 대여섯 번 봤어요. 그래서 관련 논점들이 쭉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고 바로 어제까지도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 모든 게 답입니다. 예로 들면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반 압수수색, 그래서 뭐 일제야 참통복 해서 뭐 일반 영장 금지, 영장 제시, 뭐 여자에 대한 거, 신체에 대한 거, 야간 집행, 그다음 당사자 참여, 이제 통지, 그다음에 압수 목록 교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끼워서 맞힌 사람도 점수 되게 잘 맞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앞쪽에서 영장주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2011년 7월 28일, 2012년 1월 1일 개정법에 명문화됐고, 뭐 일부 복제 출력이 원칙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를 압수하고, 그 다음에 이 압수수색 영장 할 때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장의 제시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잡아가지고 영장, 이것도 전자기록의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관련 똑같이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다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데 현장에서 피의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냥 영장 제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이게 법조문으로도 들어왔고, 그리고 무관정보, 뭐 일반 영장 금지에서 개별 영장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한 것들 생각해요. 무관정보 나오면 뭐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다음 뭐 여자는 다뤄본 사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여자의 몸에 소지한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야 되고, 야간 집행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나 야간에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전자정보도 기본적으로 야간에 압수수색이 또 가능할 것도 같고, 당사자 참여와 통지가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당사자 참여권과 관련해서 사례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참여, 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통지해서, 특히 뭐 수사기관 사무실 같은 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걸로도 봤고, 그 다음에 당사자 참여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도 있어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은 고유권이니까 피의자가 거절해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또 판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네. 키워드 확장자 검색,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통해 가지고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 압수수색은 종료하고 더 이상 참여가 없어도 되고, 뭐 압수 목록의 교부 일반론으로 압수수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작성해서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는데, 전자기록 같은 경우 파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출력한 거, 상세 목록이 출력된 것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것 같을 때 이제 증거 능력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어 같은 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록의 압수, 수집 절차가 위법하면 위수중이고 뭐 313조 1항 2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특히 313조 1, 2항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으로 해서 진술서에 대해서는 대체 증명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최장 3점이고 한 1, 2점 정도 부가 점수가 돼요. 기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은 거, 이 답안에 써있지 않은 것을 쓰시면 다 점수입니다. 사실은 단문이 이래요. 뭐냐면은 다른 고등고시에는 암기해서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암기해서 쓰는 걸 내면은 조잡하다 그래요. 누가 출제했냐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낸다. 이 얘기는 교수님들이 이제 단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시험에서 이른바 준사례가 나와요. 단문은 단문의 내용인데 사례와 가지고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쓰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관례를 깼다. 이런 것은 뭐냐, 앞으로 변화 여지가 있다. 단문이 서서히 없어진다든지 준사례화 할 수 있는 여지도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막 암기해 가지고는 절대 뭘 쓸 수 없고 그때그때 어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버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이걸 전자기록에 압수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논점 한 3개 있는 답안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 실제 점수에서는 형편없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공부한 걸 쓴다. 그러면 전부 다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다만 1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항상 차근차근 해요. 이게 15점짜리다 보니까 배경 서술에 좀 배점을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에서 행한 수색은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다. 수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6에서 218조 혹은 217조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데, 자, 어떤 조문이 나오냐. 일단 이 수색은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물건에 대한 수색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것도 216조 2항도 아니고, 임의 제출물 압수 218조도 아니다. 또한 긴급체포가 성공한 경우엔 217조 1항도 아니다. 결국은 2개 남는데 사실 216조 1항 2호도 이 정도 선에 쓰면 괜찮아요. 그냥 체포 현장, 체포에 착수한 후 이후에 체포 현장이 아니다. 그래도 1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논점, 바로 체포의 시기, 체포설, 체포 착수, 현장설,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 등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바 없어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볼 수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체포 착수설이고요. 이 사안에서는 체포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체포 착수설에 따라서 216조 1항 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걸로 하고 2점 내지 1점 뭐 이런 정도 간단히 들어가요. 결국은 216조 3항에 다 몰리는데 뭘 써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조문 한번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시간적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이면 족하고 현장에 있거나 체포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거 문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와서 밀어붙이면서 하는 거, 이것도 별도로 다투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투어주면 0.5점이라도 나올 수 있고 1점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강제 수사라고 수색이 적법하다면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 필요한 강제력은 당연히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서술해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포와 매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관하고, 이제 하나하나가 점수의 보고입니다. 먼저 범죄의 실행 중인 자,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실행 중인 자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1점, 그냥 나오면 1점이에요. 실행 중인 자다. 그리고 범죄 장소이다 라고 하는 거 나오면 1점. 두 번째,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뺐을 것 같은데, 영장주의 예외일 뿐 압수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문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혐의가 필요하다.
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게 안 되면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저는 정교하게 주관적, 그러니까 객관적 혐의설과 최초의 혐의설이 있는데 이거 못 쓰더라도 단지 내심으로 의심하고 있을 뿐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의 혐의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이제 구체적 혐의가 없어서 압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 되고요. 또한 15일 전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수가 더 커요. 양은 여기 많이 썼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다. 출동하고 한 바 있다. 그래서 혐의를 소명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사안 적용 안에서 이게 최소 3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것도 1점. 그래서 216조 사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쓰면 1점.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바 없어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갈 수 없고요. 두 번째, 긴급성 요건이 없어서 216조 사망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6조 사망 두 번째에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거 그냥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냥 조문 한번 썼어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수사기관이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후 영장 받으면 하자 치유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판례들이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별건 압수, 무관정보 압수, 증거동의, 그 다음에 사후 영장 받아도 하자 치유 안 된다. 사전 영장 형식으로 받아도 안 돼요. 나아가 당사자의 참여권 침해, 압수 목록 미교부 이런 것들도 영장을 발부받는다거나 증거동의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216조 사망은 이미 오래가 됐어요. 바로 우리 판례는 위법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위법성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장주의 예외는 기본권의 제한이잖아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216조 사망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의 압수색이 적법하고, 그래서 사후영장의 청구 내지는 발부만으로 위법성이 순화된다고 볼 수 없고 판례도 똑같이 봤다. 216조 사망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압수색 검증은 위법하고 바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긴급성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다.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세트예요. 아마 알면 똑같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의 기본 교재에도 이에 대한 판례가 기본 소개되어 있죠. 판례와 내용이 기본 단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실관계 2에서 말하는 거. 아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위법하게 압수하고 이를 환부한 거 이제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압수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 별건 압수. 그러니까 압수가 위법하다, 별건 압수니까 이거 영장의 효력 범위와 관련될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성질 영상 불변론을 인정하면 물건이니까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의경량의 결과 중대 위법이 아니면 또 배제될 수, 중대 위법이 아니면 사소한 위법이면 또 증거 능력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언급하는데 점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수중, 그래서 성질 영상 불변론, 과거에는 성질 영상 불변론을 취해서 물건에는 위수중이 적용된다고 봤으나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을 통해서 깨졌고, 그래서 308조의 2도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진술 증거도 배제된다. 그래서 칼이 비진술 증거다. 이건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배제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유가 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 증거의 배제 기준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똑같이 1점. 308조의 2 위수중. 그래서 헌법 12조 1항에 적법 절차를 증거 배제를 했고 이의경량을 통해 적법 절차의 본질, 즉 중대 위법이 있을 때만 배제가 되는데, 결국은 그 수집 절차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사실 이 독소과실의 원칙을 동의목차로 쓰기가 애매해서 앞으로 뺐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 답안 쓰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미리 뽑아놨어요. 그래서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선행 절차 위법하면 당연히 위법하다. 혹은 위법 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당연히 배제되는데 바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면 예외적으로 후행 절차 증거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환부한 후 다시 임의 제출을 받은 경우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의 태도를 여기 독소과실 2차 증거, 선행 절차 위법 시 후행 절차 위법 다 똑같은 거 헌법 12조 1항에 관한 설명이니까 적절히 구슬려 주는데 우리 판례가 2차 증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서 영장의 효력 범위 내이냐. 그래서 이제 사전 영장, 개별 영장, 특정 영장이 원칙이고 일반 영장은 금지된다. 그래서 영장주의에 비추어서 압수할 물건의 문헌은 엄격히 해석하고 뭐 이건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넘어가서 이 사안에서 피가 발부받은 압수는 우리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있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죄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별건인 A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증거물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이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일단 이 칼은 위수중 처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봐? 환부 후 다시 임의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위수중과 독소과실을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써가지고 이 노래 연습장에서 압수된 칼 위수중이고 환부받은 다시 제출해도 2차 증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위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임의 제출에 대한 거. 임의 제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임의 제출에 대해서 조문, 유류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압수할 수 있고 사전뿐 아니라 사후에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수사라고 하는 점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임의 제출물 압수는 엄격히 해석해야 되니까 바로 제출자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개념에 포섭이 돼야 되고 또한 이 판례에서 얘기한 거예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일단 이 사안에서 보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정해서 써주는 게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서 일단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다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적법한 제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면 적법에 계치는데 이걸 사안 적용하는 걸 이따 좀 배점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가 되느냐.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임의 제출이 적법한 게. 그러니까 동시에 임의 제출물 압수의 요건도 있고 인과관계 희석 단절의 요건에도 해당한다. 그래서 일단 임의 제출 압수의 의미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를 토대로 임의 제출의 효과를 정확히 이행한 가운데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임의로 제출한다면 임의 제출이 적법해지고 독소과실의 예외가 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교적 최신 판례지만 2016, 2017년도에 나온 거니까요. 충분히 학습이 된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영역에서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한 사례니까 바로 너무 뻔해서 당혹스러운 거. 사실 시험이 두 개는 쉽고 두 개는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이게 쉽다라고 하는 것은 4번 하나는 쉬워요. 근데 1, 2, 3번은 공부한 양, 준비한 태도, 책을 보다 보면 기본 사례만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면은 기출 보게 될 거고 좀 더 공부하면은 최신 판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기존의 기본서 공부를 좀 더 하면 뭐 사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례도 기출 사례까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기출 사례 넘어가고 최신 판례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다 반영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까지 학습하고 공부 절대 만만히 생각하면 안 돼요. 단문만 외워가지고는 이제 단문도 대비를 못한다. 이렇게 조합형 단문이 나온다면
조합형 단문은 기존에 대비 안 한 게 차라리 점수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엉뚱한 단문 준비하고 엉뚱한 내용 썼다가 오히려 제대로 점수를 못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설문사와 관련해서 비와 사경 피해의 증언은 전문 증거, 증거 동의가 없는 이상 31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는데, 비와 피해 증언, 그래서 나눠 쓴 거예요. P는 범죄 피해자 A의 진술을 증인의 지위에서 전문. 그래서 우선 증인으로서의 요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적법한 선서, 증언 거부권의 고지, 그 다음에 뭐 반대신문 기회 보장 등이 있어야 되고, 또한 B의 진술은 의뢰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군지 잘 봐야 돼요. 피해자 A의 진술을 전문하니까 316조 2항. 그래서 316조 2항의 조문을 앞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원 진술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가 특신상태인데, 바로 이 특신상태와 관련해서 314조와 316조 2항은 이 표현까지 써요. 이건 안 써도 무방한데 가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뭐 자유로운 증명,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미 나 잘 모르겠다 진술하고 있으니까 필요성 요건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자 증언을 이쪽은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자 증언과 관련해서 종래 1절 불허했다가 바로 왜 불허했느냐? 위법수사 예방장치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 건데, 2007년 6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또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문 허용했고, 자, 그 다음에 P가 A의 진술 전문하는 것 역시 전문 증거 316조 2항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 원진술자 A가 법정에 출석해서 어떤 기존 내용을 부인하는 이 사건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판례 형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판례 형식으로 쓴 것은 0.5점이라도 좀 더 맞아보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판례도 그러지 않았느냐. 조사자 증언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부인했다면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4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실전에서 나오면 처리해놓고 나머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제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뭐 기존 교재들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요 문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우리가 3대 교재라고 하는 거, 이제 출제에서 주로 참조가 되는데, 내용을 참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느냐 없느냐를 참조하는 한 3권의 교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할 것은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 교수님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눈에 볼 때도 별것도 아닌데 실력도 없는 강사들이 쓴 책을 채점 기준으로 한다는 게 교수님들은 자존심도 상해요. 이게 왜 채점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 단문은 중대한 내용 뼈대 몇 개만 들어가는 건 필수고, 나머지는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썼고 잘 썼고 양을 맞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건, 자, 양, 이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요소가 중심이 되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점수 배점을 보고 야, 이거 썼으니까 점수 그래도 3점인데 많이 써야 1점밖에 안 주겠지, 2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이런 문제는 쓰면 거의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면은 그냥 손쉽게 20점 이상 맞아요. 그리고 3페이지 가까이 썼다, 3분의 2 정도의 내용. 반절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2.5페이지 이상이면 20점 이상 그냥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점수 맞기 훨씬 쉽고요.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향후에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어요. 자, 서설에서 과거에 2012년 이전에는 전자기록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판례는 압수의 대상이 됐고 2011년 7월 28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했는데,
일단은 명문화된 내용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 즉 일부 복제, 일부 출력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할 수 있다. 참고로 이게 본문으로 내려가서 3점 주고, 서설은 전혀 뭐 전자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런 의 뭐 이런 걸 써도 여기서 1, 2점은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2, 3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영장주의를 한번 써봤고, 사전영장, 일반영장의 금지, 그리고 뭐 특이한 내용은 바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영장 시에 작성기간을 기재하고 정보 주체에 통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0.5점도 안 돼요. 이거 빼고도 어차피 30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복제 출력. 그래서 일부 복제 출력이 원칙이다. 그래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으로 하거나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방식. 뭐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사무실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 반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정되고, 또한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의 한정, 종근당 사건에서 얘기했잖아요. 무관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려가서 영장의 사전 제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반드시 사전 제시하는 거, 이런 건 사실은 전자기록과 무관해도 압수수색의 일반 내용이니까 아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이 없거나 발견할 수 없으면 영장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장의 문헌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탐색 도중에 무관 정보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절차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집행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 탐석 출력하는 경우 역시 압수수색 절차여서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급속을 요하는 때 또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통지가 없어도 무방하고, 사전 통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넓게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점도 일반 압수수색이고,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1점, 저 같으면은 1점만 주는 게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으로서 당사자인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여하겠다 하면 2점, 3점 더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전체 30점으로 짜맞추려고 점수를 배분한 거지, 이게 나오면 2, 3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자 검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썼다고 점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2, 3점 줘버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을 했다. 그래서 이를 제출받았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하니까 나머지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 내려가서 제3자의 임의 제출과 당사자의 참여권, 이것도 임의 제출물 압수와 관련해서 최근 나온 사례다. 바로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 제출했을 때 피의자의 참여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정경심 교수 사건, 복도에 방치한 컴퓨터,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리 처분권을 포기했다. 또 피의자가 타인의 모텔 같은 데에 몰래 설치한 몰래카메라, 외견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던 때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만 나오고, 이렇게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통지 나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려가고 이제 또 압수 목록의 교부. 당연히 이제 압수 목록의 교부를 해야 되는데, 뭐 현장에서 작성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은 쓰면 다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 목록이 명세서에 특정되고 서면, 전자 파일 혹은 이메일 전송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주의사항, 자 막 나온 거예요. 여자의 신체 수색,
여자의 신체에 들어있는 전자기록은 성년 여자 참여. 야간 집회는 금지되니까 일출 전 일몰로 금지되고, 그러나 공개 장소,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 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동일성 내지는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 무결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참고로 이에 대해서 뭐 최근에 사례 나오는데 바로 해시값을 인정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서 증거조사도 나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압수된 전자기록의 증거 능력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증거 능력이 나왔을 때 영장주의 위배하면 위수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일반 결호로 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것을 쓴 게 사실은 직접적인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결호로서 33점을 넣은 거지, 이게 별도의 결호를 쓰고 이 증거 능력을 써서 3점을 다 맞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후하게 증거 능력 썼으면 2점, 3점 줄 거예요. 그래서 313조 1항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 예외를 규정을 했고,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에 의해서 대체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과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험 적게 뽑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해보니까 단문을 쉽게 내고 암기해서 내라고 하니까 경쟁률이 점점 치열하다 보니까 다들 뭐 1,300명 이상이 암기해서 쓰고, 그러니까 채점자들의 채점 부담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달달달 암기해서 쓰는 말고 좀 자유롭게 풀어가는 방식, 진짜 내용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바뀌고 시험 승진 인원도 적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사례에서, 그리고 변형 단문들에 대해서 결판이 날 거예요. 특히 변형 단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예상하지 못하게 무조건 예상한 것과 달리, 그리고 암기하지 않고 평소에 공부하면 기존의 지식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서 풀어내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단문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은 단문을 없애고 준사례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준사례로 바꾸면 나오겠고, 사전에 통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진짜 알아야 된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례만 보는 게 알아야 되는 걸로 바뀌면 공부의 수험 과정이 완전히 뒤바뀌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실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분명히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모두들 준비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